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인데요.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점 더 미모가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예. 네. 예. 최근 코인 시장 좀 조용하잖아요. 예. 조용하다기보다는요. 네. 가격은 사실 가격이 올라야지 제일 즐겁잖아요. 네. 가격은 지지부진한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좀 혼돈스럽죠. 가격은 조용한데 사건 사고가 많은.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파헤치기 키워드 3개를 마련해 주셨어요. 네. 예, 어떤 것이죠? 네, 첫 번째, 터질 게 터졌다. 상장피 논란. 이 상장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슈를 파헤쳐보죠. 두 번째는 바이낸스를 어찌하리요. 아마 바이낸스 쓰시는 투자자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 네. 여기가 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세 번째가요. 오늘이 7월 1일 하반기의 첫째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아름다운 시장 전망을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7월에도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네. 박스비는 고란 대표님이 만드신 용어죠. 제가 밀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에 네. 갇힌 비트코인. 맞습니다. 이게 박스비. 예,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코인 파헤치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들고 오신 게 터질 게 터졌다. 상장피 논란 이건데요. 일단 상장피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긴 해요. 네, 이게 사실 그 암암리에 야 그래 되더라라고 소문으로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A 거래소의 상장을 위해서는 코인 2억 원어치, 현금 1억 원어치를 줘야 된다. 어떤 B 거래소는 10억으로 올랐대더라. 어떤 거래소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5억짜리 낸 프로젝트는 뒤로 밀리고 10억짜리가 앞으로 치고 가가지고 5억짜리가 상장이 안 되니까 5억을 무슨 반환을 해줬다더라.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 피를 내는 그런 걸 맞습니다. 얘기하는군요. 이 정상적으로 보자면요, 사실 그 상장 피라고 해서요,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이 증권사에서도 상장을 할 때 그 네. 주관사가 네. 상장 그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수수료 받죠. 일을 네. 대행해 주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서류도 대행해주고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완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네. 이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른바 자격이 안 되는 프로젝트가 돈으로 밀어 넣어서 네.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게다가 예. 일각에서는 이게 그 정상적인 상장 루트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서 일부 거래소의 상장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소문까지 났었어요. 그런 소문이 이게 왜 이슈가 된 거죠? 어떻게 계기가 있나요? 네, 계기가 있었던 예,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6월 11일 날 예. 업비트가 피카 등 25종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일주일 안에 그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뒤인 18일 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 근데 그 가운데 피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피카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이 피카 코인 만드신 그 대표님인가 여자친구가 연예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사실 뉴스에 다 나왔으니까 예. 이 피카 프로젝트의 그 프로젝트 하고 있는 이 대표가 예. 그 재벌 3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견 건설사 이제 3세인데 예. 이분이 그 여자친구가 라고 피카 프로젝트가 상장을 할 때 CMO라고 마케팅 책임자로 이름까지 올렸어요. 이름이 아니라 사진도 제가 네, 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피카 코인 하면서 그분 사진까지 이렇게 그리고 붙여가지고. 사진도 그냥 같이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예. 사실 피카 코인이 코인을 세일할 때 일종의 세일 포인트 중에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 피카 코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장피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피카 측이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피카라고 하는 코인이 글로벌하게 거래된 코인이 아니라 약간 국내 한정된 이른바 이제 좀 약간 비하하는 말이라서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김치 코인이라고 네. 사실 불리고 있는 코인 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거래량이 안 나와요. 유동성이 안 나오고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비트가 워낙 거래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피카 측이 이제 폭로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비트 상장 담당자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업비트가 상장 대가로 500만 개 피카 코인을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취지가 뭐냐면 야 상장피로 500만 개나 받아갔으면서 이게 시가로 따지면 한 2억 5천, 한 3억쯤 된대요. 근데 우리를 상장 폐지시켜? 라면서 반발한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는 야 그거는 마케팅비지.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에 쓰고 남은 물량은 돌려주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해명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뭘 받은 건 맞네요, 그러니까. 아, 네. 실제로 이제 코인이 상장하게 되면 신생 코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거래를 얼마를 하면 코인을 얼마를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이벤트 물량으로 받은 것 뿐이지 우리가 상장 대가로 뭘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예. 피카 측 주장은 야 그 500만 개 갖고 가서 이벤트에 쓴 거는 실제로 10%도 안 썼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너네가 몰래 고점에 매도한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피카 측은 상장 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업비트는 명예훼손이다. 우리는 뭔가 받은 게 없는데 너네들이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예. 라고 해서 명예훼손 소송에 지금 예.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군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야 그간 거래소들이 받았을 거로 예상되는 추정되는 상장피가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7일 날 또 네. 일이 터졌어요. 네. 또 뭐 일 있었어요? 예. 쟁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증권 시장에서 공시할 때 플랫폼 다트라고 있잖아요. 예,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네.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코인 시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근데 민간 공시 플랫폼을 표방하고 나온 게 쟁글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다트가 되고 싶어요. 근데 쟁글의 문제가 뭐냐면 민간이다 보니까 뭔가 공시를 제대로 안 해도 제재하기가 좀 뭐 수단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시냐 공지냐라고 하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쟁글에 대해서 어떤 그 보도가 나왔냐면 거래소 상장 지원을 명목으로 프로젝트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왔다. 한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또 뭔가 뒷돈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실 이 쟁글이 공시 플랫폼인 줄 알았더니 상장 브로커 역할을 했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거죠. 이에 대해서 쟁글 측은 상장 브로커를 한 게 아니라 네. 상장 컨설팅 서비스를 한 거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쟁글이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신용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신용도 평가를 하는 동시에 상장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만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상장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코인에 대한 신용도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좋게 거잖아요.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쟁글밖에 없다 보니까 예. 굉장히 거기 독점이에요. 거래소나 아니면 은행들 예. 같은 경우에도 이 쟁글의 신용 평가도를 활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보라님도 이런 거 하나 하시지. 제가 진작할 걸 그랬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그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네,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뒷돈을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논란들. 여기에 빗썸까지 가세가 됐습니다. 이제 29일 날 예. 한 언론이 예. 빗썸과 한 프로젝트가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빗썸도 상장피를 받아왔다. 그것도 수억 원씩이라고 예.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빗썸 같은 경우에도 그 이튿날 바로 반박자를 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성으로 뭘 받은 게 아니라 개발비, 운영비, 실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받았을 뿐이다. 뭔가 우리가 흠이 있는 프로젝트를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장시켜준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났어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코인 이게 새로운 어쨌거나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상장 생태계도 완전히 엉망인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예.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수수료 비용을 받는 거는 예. 뭐 실제로 자본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하지만 이게 일단 부실 프로젝트를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시켜주는 건 일종의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논란이 터지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폭로전, 비방전 그러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이미지까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좀 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상장피 관련한 논란은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들고 오신 게 바이낸스는 어찌하려? 바이낸스 하면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다
아는 네. 거래소죠. 여기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블랙 크립토라는 음. 그 데이터 업체가 있는데 네. 5월 달에 바이낸스 통해서 거래된 그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거의 1,8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엄청나네요. 그게 바이낸스에서 거래됐다는 거예요. 업비트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살펴봤더니 거래량 순위로 보니까 1위가 바이낸스더라고요. 그러면서 압도적입니다.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20조 5,400억 원. 네, 맞습니다. 근데 2위가 후업인데 5조 2,600억 원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바이낸스가 뭐 현물도 있지만 선물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바이낸스라는 압도적인 거래소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이 큽니다. 예를 들면 그 마운트 곡스라고 해서요. 2013년 당시에 비트코인 거래량의 거의 90% 이상을 담당하던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그야말로 반토막, 뭐 열토막 났거든요. 고점을 찍었다가 그랬죠. 그 정도로 약간 바이낸스에서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장 충격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근데 이 바이낸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사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본사가 없어요. 본사가 없어요? 네. 그래도 본사? 사무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싱가포르에 뭔가 사무실은 있는데 이 본사가 케이맨 제도에 있다, 뭐 모리셔스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누가 세웠어요, 근데 세우기는? 장펑자오라는 그 중국계 캐나다 사람이 이제 세웠는데요. 2017년에 세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약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각종 규제에서 좀 자유롭게 굉장히 다양한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내놨어요. 이게 말이 좋게 말하면 혁신이지만 이 나쁘게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 관련된 규제를 다 벗어난 약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을 내놓고 예를 들면 레버리지 100배 상품 뭐 이런 거 100배나요? 125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내놓으면서 되게 많이 커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뭔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던 각국의 규제 당국이 뭔가 서서히 움직임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금융행위감독청, 이게 우리 치면 금융감독원쯤 되는 그렇죠. 곳이 6월 27일 날 바이낸스에 모든 규제 대상 업무를 중단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는 영국에서 손을 떼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이낸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라는 그 뭔가 의혹을 받는 거예요. 뭐 본사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뭐 여기도 뭐 허가받고 뭐 이럴 일도 없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낸스 측은 야 아니다. 영국이 말한 거는 바이낸스 마켓 리미티드라는 그 영국 법인 지점 같은 곳이 문제였고 바이낸스 본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해요? 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 이거 문제가 없나 보다 했는데 그 이튿날 바이낸스 계좌가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계좌 동결은 사업 철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걸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서서도 캐나다에서 바이낸스가 철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뭔가 철퇴를 가하고 있으니까 바이낸스가 우리도 철퇴를 받겠네 하고 미리 발을 뺀 겁니다. 일본에서는 2번이나 공격을 받았어요. 너네 등록하고 영업해라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타깃이 되고 있는데 그 이 크립토 매체 중에 디크립토라는 곳은 바이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본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게 나중에 크게 뭔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주 뭐 재미있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1위 거래량을 보이면서도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회사 있으니까 이제 각국 규제 당국이 이거 어떻게든 뭐 규제를 맞아요. 해보고 싶긴 하겠네요. 실제로 그 페데프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여기서 지난해 9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별도 주석을 통해서 어떤 거래소가 특정 거래소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어요. 근데 그 어떤 거래소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바이낸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페데프가 경고한 거죠. 바이낸스처럼 하는 것들은 앞으로 걸릴 수도 있어라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이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거래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바이낸스 어찌하려 요 이슈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7월에도 박스비 이 이슈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사실 주십시오. 그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저는 네. 폭락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때 3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3만 2천에서 3만 6천 달러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만 6천 달러 돌파를 시도했는데 그때 약간 호재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을 매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돈나무 언니, 예. 캐시 우드가 캐티 우드. 네, 예. 네. 캐시는 아닌데. 예. 네, 캐시 우드, 예. 네,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12번째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일종의 안도감을 줬어요. 게다가 멕시코의 3번째 부호라는 사람이 트윗을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나도 자산의 10%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3만 6천 달러를 돌파하는가 싶었더니 또 약간 규제 리스크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네.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제 소식은 뭐냐면 일단 프랑스 쪽에서 예. 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규제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가상자산은 통화 주권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고요. 예.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가상자산은 투기다. 그리고 규제가 도입되면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예.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브래드 셔먼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는 복권을 사는 것보다 못하다. 암호화폐를 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규제권에서 뭔가 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렸던 건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잖아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JP 모건 쪽에서 뭐란 예. 얘기가 나왔냐면 4월 이후에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 감소했다. 그리고 5월 이전부터 기관들의 수요가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돌아갔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겁니다. JP 모건 계속 이 얘기 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저기 기관 자금 움직이고 있다 네네.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규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이 올라와서 사줘야지 가격이 올라갈 텐데 기관들은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게 일정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이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이상라고 전망이 됩니다. 7월에도 결국은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 거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즉 코인 뭐 이쪽에서는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1등 네네.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른 저기 코인들도 대충 박스권에서 움직일 네, 가능성이 지지부진합니다. 높겠네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아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네네네. 예. 그래도 좀 저가 매수세는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오나 네네. 보네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보다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세 번째 키워드 7월에도 박스비 예, 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의 코인 파헤치기 세 가지 그 포인트를 알아봤는데 뭐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한 줄 평이라고 하자면 예. 조심하면서 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네, 조심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있잖아요. 그걸 조심조심하면서 인내심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상반기처럼 확 올랐던 이런 시장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드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러면 희망은 버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그래도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네. 한번 좀 기다려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고란 대표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동향을 방송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셔가지고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를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